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뉴스는 가슴 철렁한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군이 국회 본관 건물 일부의 전원을 끊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조명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되는데요.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5분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정이 지난 시각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2층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진입에 실패합니다. 계엄군은 잠시 배회했고 곧이어 지하 1층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김현태 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이 군인 한 명이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곧이어 두 차례 깜빡이는 조명, 잠시 뒤 복도 조명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계엄군이 분전함 안에 있는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전력 공급을 끄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5분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하 1층 조명은 5분 48초 뒤에 다시 켜졌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현장에 있던 군인에게 계엄 해제안이 통과했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주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질서 유지였는데 전기를 왜 끕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707 특임단이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정문을 통제하기 위해 단전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질서를 지키러 들어갔으면 왜 전기를 끊겠습니까? 최근엔 대통령 집무실에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주요 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사당 전기를 차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김모 방첩부대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이전과 달리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전기를 끊으면 의결 시스템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걸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전 논의는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단전이라는 단어는 계엄 상황에서 유독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놓여있던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질서 유지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단전단수 문건과 함께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끊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는 어제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해체하자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늘어놓았는데요. 이런 대규모 집회를 끊임없이 여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준명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예배. 인파 속에서 헌금 명찰을 단 사람들이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전 비슷한 장소의 집회. 광화문역 안에서도 헌금 주머니를 든 사람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맞이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한 언론에 헌금 등으로 1년에 1,000억 원이 들어온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에 돈을 10억씩 쓴다니까 10억씩. 모든 행사 비용, 광화문에 있는 모든 단체들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 안 하면요. 나는 돈 필요 없는 사람이요. 무조건 집회 목적은 이제 정치적인 집회 목적을 떼어요. 그러면서 헌금 걷을 때는 교회 성격을 떠가 돈을 걷으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회 현장 주변엔 광화문몰이라는 쇼핑몰과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업체의 부스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이익이 정광훈 목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3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전광훈 목사가 발표한 광화문 우파 결의사항에 담겨 있는 수익 사업들입니다. 신문, 알뜰폰, 선교카드 등에 각각 500명씩을 유치하면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내용입니다. 광화문몰과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아들과 딸이 대표를 맡았거나 대주주인 곳들.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한 건물 2층과 3층을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전 씨의 기자회견장에서 아들 애녹 씨를 마주친 취재팀은 광화문몰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신도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저희 전해녹 전도사님한테 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퍼스트모바일 측은 집회 참여는 기업의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음모 기업가적인 성격과 광신도라고 하는 성격과 또한 동시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성격이 합쳐져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전광훈 씨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매주 대규모 극우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얼마 전 MBC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겨 있었던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단독 보도했죠. 여기엔 500여 명에 달하는 이른바 수거 대상을 사살하려 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실제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 추천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대체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빨리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2달 앞둔 지난해 10월 초,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수요원 중에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7에서 8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0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또 우회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그러면서 인원을 선발할 때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특수부대 차출을 지시한 것으로 김 대령은 실제로 특수부대 5명과 우회 요원 10명 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는 육군 첩보부대 소속 40명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냈고 이 가운데 특수임무 요원 5명은 경기도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이른바 수거 대상을 처리 방안으로 사살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을 거론하며 용역, 예비역, 지원자와 함께 특수요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막사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한 뒤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특수요원을 활용해 사살을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 정보사 간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받아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 작성 경위와 문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외에 별도의 임무를 준비했던 건 아닌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일관되게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번 주 탄핵 심판에 다시 나옵니다. 자신을 향한 집중 공격이 쏟아지자 증인으로 다시 나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만 더 높아져가는 모습입니다.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증인신문에 나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 전 차장은 고도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4가지의 다른 명단이 있다는 착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에 나갔을 때 시간 제약으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메모 작성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첫 번째 메모를 받아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하라고 시켰고 계엄 해제 뒤인 이튿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좌관에게 다시 적어보라고 한 내용에 자신의 기억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홍 전 차장은 특히 메모의 작성 과정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체포 명단은 홍 전 차장은 물론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던 명단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지금 체포자 명단이 있는 것은 국정원, 방첩사, 경찰 3개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상당한 부분의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홍 전 차장은 CCTV 확인 결과 메모를 작성한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조 원장 진술에 대해선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홍 전 차장은 오는 20일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 지시 정황만 더 뚜렷해지는 역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